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원구성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또 각자 숙제를 떠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논란이 있고 또 제1야당인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결국 문제는 2년 후 대선에서 누가 국민의 마음을 훔칠 것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21대 국회 그 출발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근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정병국 의원님. 백수가 더 바쁘다고 그러더니만은 정말 더 바쁜 것 같아요. 과로사 조심해야 된다고. 과로사 그러더니만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인사. 자, 또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역 때부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의원일 때는 잘 얘기하지 않던 얘기들을 또 막상 옷을 벗으니까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좀 그걸 진작에 좀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를 좀 풀고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구나.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네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지금? 예. 예전에 예전에 아마 그게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좀 약간 거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병국 전 의원님께서 옷을 벗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신 것이지 정치 옷 벗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실제로 네. 정병국 의원님을 형님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셔서 어떤 극단으로 흐르는 그런 정치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옷은 벗지 마시고 불출마한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진짜 아름답네요. 네. 저도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번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쉬어보는 느낌이에요. 예, 처음으로 쉬어보고 좋습니다. 좋은데 덕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만나고 돌아볼 것도 있고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어디가 구부러져 있는지 부러져 있는지를 돌아볼 기회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휴식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도시와 청년을 주제로 하는 유엔의 산하 기구인데요.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청년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네. 열심히 하고 있고 마침 우리 정병국 의원님 밖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저랑 생각이 똑같으셔서 이미 그 청년 정치학교를 오랫동안 교장으로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기투합이 되어서 함께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당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혹시 두 분이? 그러시군요. 어쨌든 공통점은 조금 쉬는 기회가 와서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길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전히 바쁘시다. 네, 굉장히 바쁘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원외에서 바라보시게 된 거잖아요. 이제 국회를. 네, 21대 국회에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첫 출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네, 박수현 대변인. 제가 먼저 말씀드리나요? 네, 순서대로 저는 갑니다. 공정하게. 네.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네. 어쨌든 지금 원 구성 협상, 개원 협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이 정도에 충분히 예상이 된 것이고요. 아마 국민이 새롭게 명령한 민주당의 177석 저는 어디에 국민이 힘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무엇인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요즘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진보 진영이 독점해왔던 그런 아젠다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원구성 협상 잘 끝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 기본소득제 같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정책의 영역을 이 진영을 떠나서 서로 누가 선점하고 잘 풀어가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경쟁, 정책 경쟁을 하는 새로운 여야 관계, 새로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또 그것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느끼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은 좀 이렇게 왼쪽에 가 있는 이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좋다고 하셨는데 별로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이제 21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역시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이제 그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 쪽의 입장을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21대 국회가 지금 현재 그 개원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또 서로 이 견주는 것을 보면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그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들 여야가 없이 그 민주당에는 원혜영 의원님이라든가 이석현 의원님 또 이종걸 의원님 이런 분들 또 이쪽 야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또 원효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최소한 그 우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면서 야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20년 이상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죠. 매번 새롭게 국회가 원이 구성될 때마다 보면 그 원 구성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요. 그래서 공전을 많이 했는데 공전 없는 국회를 만들고 또 평상시에도 보면은 당연히 정기국회가 있고 임시국회가 있으면은 회기일이 되면은 당연히 그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협상 그러니까 그 임시회의를 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리하게 시간을 또 허비를 하고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윤리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그 합의를 해가서 좀 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그 누가 일당이 될지 모를 때에 그 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 공전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 하는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저희 처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21대에 들어오신 국회의원님들께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 이게 1호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1호 법안이 되지도 1호 않고 법안은 이제 다른 이야기였죠. 예,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77석의 그 의석을 가진 정당은 177석을 가진 정당답게 또 103석을 가진 야당은 103석만큼만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게 국민이 주신 거잖아요. 국민이 결정해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103석을 가진 사람들이나 177석을 가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과거에도 뭐 123석이나 118석이나 똑같은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공전을 하고 발목 잡고 또 국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이런 국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죠. 지금 원구성 이야기를 그러면 잠깐 짚어보면 그럼 177석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다 가져가겠다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다 가져가겠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면은 177석을 가졌으니까 그만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들 보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 많은 환경들이 변했습니다. 사실 이제 의석수 구조도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굉장히 네. 크게 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나라를 생각할 때는 새로운 환경이 또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177석답게 103석만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꼭 그게 의석이 기준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새로운 본질적인 환경의 변화에 맞는 그런 생각들을 여야가 한다면 다워지고 만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요. 뭐 그 6월 5일까지 하게 돼 있는 개원은 어떤 협상의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개원하고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또 협상의 시간이 한 2, 3일 있으니 뭐 다 답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원은 하고 협상은 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관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네. 법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뭐 정병국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다워져야 되고 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야 지도부의 생각들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전석을 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뭐 그럴 리는 없고 협상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야당에서도 이 법사위원회의 뭐 자꾸 체계 심사가 자꾸 발목을 잡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똑같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큼 한번 그 제도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제로 서는 뭐 야당이 법사위를 갖는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안들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 이미 대표 발의한 좋은 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면 저는 뭐 여당이 굳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다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네네. 봐요. 그 여당이 야당을 생각을 해도 야당은 여당을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5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만든 법이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워야 되고 만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상대를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여당은 야당을 인정을 하고 또 야당은 여당을 인정을 하고 이럴 때에 대화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국회는 법대로 운영된 게 아니라 관행에 의해서 많이 운영이 됐어요. 근데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공존을 하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 원 구성을 할 때에 상임위 배정을 하는 거를 아예 그 나눠 갖기로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의석수대로 상임위 숫자를 나누고 네. 그러고 1당이 먼저 하나 고르고 2당이 그 다음 고르고 하자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가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면서 답게 만큼만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 자기 주장 펼치고 그건 국회 내에서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하고 깨끗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도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거로 다시 원상에 복귀하고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과반수 표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뭔가 좀 격돌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모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이 정치가 극단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
언론의 목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TV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땀이 날 정도로 모두 격돌을 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당의 의견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자리여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두 분 모셨더니 뭐 이대로만 굴러가 준다면은 사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생각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에 있을 때하고 그 현역을 떠났을 때하고 네. 이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전에 그냥 그 현역으로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의 우리 논리들 속에서 네. 빠져서 그 허우적댔던 것 같고 그만두고 나서 밖에서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운 측면들도 있고 네. 회한, 반성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예민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부분입니다. 네, 좀 뒤늦게 얘기가 나와갖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논란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처리 시점에 이제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개인 소신 그리고 당론을 뭐 두 분도 사실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면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그 문제 가지고 막 갑론을박들이 네. 있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고 그러던데 예,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역동성을 이루고 결국 발전으로 가게 하는 힘이라고 보는데요. 대개 그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각 당이 당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막 통제를 하는구나 이런 걸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 대개 의정 활동을 경험을 해보면 당이 그렇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원 당규에도 뭐 강제 당론이나 권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 공수처법 같이 뭐 4년에 한 번 뭐 정말 중요한 때 당이 의견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때는 있어요. 아마 99% 저는 의원들의 모든 결정권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때 한 번 정도 당이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인데요. 저는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된 이상은 당원이 될 때는 적어도 민주당의 당의 요청이 있으면 당원으로서 거기에 내가 맞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태섭 의원이 개인 소신도 저는 존중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당이 한 번 모든 당력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어떤 당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입당했을 때 그런 약속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 패배함으로써 아마 그런 영향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또 징계를 받는 것은 또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그대로 금태섭 의원님 말씀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공수처법을 관련해서 여야가 심하게 충돌하고 그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헌법 어떤 권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기권표를 던져서 그때 안 될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요? 근데 그 한 표 때문에 그런 네. 이제 뭐 그게 이제 되고 안 되고보다도 네네. 저는 이 문제는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 초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5선 때도 원조 소장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개혁의 그 화두를 놓지 않았는데 늘상 당내에서 그 충돌이 됩니다. 이 갈등 요인이 되는 게 당론이냐 소신이냐 하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정말 소신을 저희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죠. 네. 그때 당내에서 그 탄핵을 주장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니까 네네.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 했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게 정말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신은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저는 당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다 그 하나로 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이것만큼 내 소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다만 그 당에서 당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리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의 지도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으로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런 데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당 지도부가 결정했으니까 또는 당에서 결정을 해서 따르라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가 그 부분을 그 철칙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요즘에 초선 의원들이 이제 어떤 강연 요청이 오고 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은 그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기관으로서 원칙 있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원칙을 지키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해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저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고 그것대로 했을 때만이 어떤 권력의 눈치 또 어떤 그 권력을 통한 그 다음 공천에 대해서 그 따라서 소신 없는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당 지도부나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될 수가 네.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라는 얘기는 네네. 전 나름대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그런 적 없으셨어요? 나는 저도 이게 있죠. 왜 소신 없습니까? 그러세요? 어떻게 당연히, 하셨어요? 당연히 네. 있는데 뭐 저도 제 소신을 그 네. 당의 당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당의 흐름으로 이 정도가 당의 평균 상식이다라고 하는 요구받는 분위기는 있잖아요. 거기에 뭐 많이 반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 건 다 보장이 됩니다. 지금 정병국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나 결과적으로 임기 중에 한 번 뭐 그런 정도 당이 요청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당을 해서 그 당으로부터의 많은 혜택도 의원이 또 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요청에 한 번쯤은 자기 소신과 충돌하더라도 그렇게 당에 협조하는 당원의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보수 진영의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죠. 그 전신의 정당들을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당 지도부 또 선배들이 저희 초선 때 네. 재선 때 보면 그 당론에 대해서 억압적이었고 굉장히 이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정면 대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젊은 의원들 네.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면 대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그걸 참 탄력적으로 당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특히 이제 저희 보수 진영 정당을 보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론은 그 어떤 강제성을 띤 당론이 아니라 공고적 당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정당 때도 당원 당규를 만들 때에 당론은 없다. 공고적 당론일 뿐이다. 네. 반대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하는 규정을 아예 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통합을 하면서 당원까지 당규까지는 바꾸지 못했지만 이번에 아마 개혁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후보를 공천을 당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도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당의 이야기를 너무 안 들어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진영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는 공화당은 무조건 뭐 트럼프 대통령 말에 다 따르고 뭐 공화당 안 발의안 같은 경우 다 따라주고 민주당은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건 또 심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참 뭐랄까요 좀 딜레마 같아요. 개인적인 소신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이유는 뭔가 좀 이념적이고 혹은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방향성을 함께 가자 지키고 가자라는 것도 있어서 참 좀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애매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이제 작가분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질문할 이야기를 쭉 짰는데 이거 다 못해 그랬거든요. 반도 못했어요 지금. 반도 못했고. 짧게.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다니까요 지금. 이거 늘렸는데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여쭤보려고요. 자, 결국에는 2년 후에 대선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잠용들은. 자, 여야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박소연 대변인, 네, 여당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당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하셨던 말씀 가져가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그 촛불광장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태생적으로 개혁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힘과 조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국회에서 대부분 법과 제도로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면서 포용하고 상생하면서 그 개혁 입법을 제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만들어내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태도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 여당이 국민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곳에서 1%라도 신뢰를 누가 더 얻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은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됐는데요. 예. 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다워야 된다. 그런 거구나. 말씀드리는데 아마 국민은 결과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가서 맏형 역할 제대로 해라.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맏형 역할을 제대로 힘을 줬으니까 힘대로 해봐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포용하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 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이 그렇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런 힘을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예. 네, 맏형 역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으면서 또 형답게 이끌고 그렇습니다. 가는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람이 없는 네.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네. 무너진 거죠. 드디어 발을 딛고 일었을 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탄핵 이후에 왜 우리가 탄핵까지 당했으면서 왜 우리가 탄핵을 당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가 반성하지 못했고 반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의 행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고 계속 유지하니까 국민들께서 쟤네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는 얘기까지 듣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단, 왜 미래통합당이 이 지경이 됐는지, 왜 103석밖에 얻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반성,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이 당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대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느 누구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 후보도 그렇고 다음 후보는 정말 진영 논리를 떠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적 흐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아날로그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해요. 말들은 전부 다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변화 얘기를 하지만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책들을 보면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대권 주자는 지도자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흐름을 함께 읽고 미래에 대한 그 우리 국가의 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실천력이 있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논쟁이 붙고 그렇게 되면은 말을 자르는 거를 좀 쉽게 하는데 이렇게 훈훈한 얘기가 오가면은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저희가 계속 나와주시기로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했고요. 정명국 전 의원님께서는 계속 나오시기는 조금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